4명의 소녀들. 하지만 이 방에서 어쩐지 기묘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화면 중앙에서 인형을 안고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는 어린아이, 외따로 뒷짐을 서고 있는 아이, 그리고 어둠 속 숨어있는 2명의 소녀.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딘가 경직되어 보입니다. 심지어 서늘한 기운마저 맴도는데요. 이 그림은 인물의 감정을 탁월하게 묘사하는 화가로 손꼽히는 존 싱어 사전트의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은 특히나 인물의 감정을 잘 묘사했다고 평가받는데요. 도대체 이 방 안속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명화는 존 싱어 사전트의 에드워드 달리 보이트의 딸들입니다. 이 작품은 어딘가 긴장된 분위기로 관객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던 여타 초상화들과 매우 다릅니다. 가로 약 2m, 세로 약 2m의 정방형 캔버스 속에 그려진 점부터 특이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초상화는 각 잡힌 배열에서 인물 모두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사각형 캔버스보다는 가로보다 세로가 긴 캔버스가 초상화에는 더 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릅니다. 호화로운 장식품으로 가득한 정돈된 저택에 놓인 4명의 아이들. 모두 독특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캔버스에 서로 거리를 둔 채 떨어져 있는 이들의 초상화는 더욱 경직되게 느껴집니다. 이 독특한 그림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당대 분위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 출신의 화가 존 싱어 사전트가 이 그림을 그리던 당시 미국은 경제 발전이 활발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은 혼란스러운 사회가 안정되면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동시에 벼락부자들도 꽤나 생겨났는데요. 이들의 꿈은 유럽, 특히 파리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2번의 혁명으로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활기,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화려한 예술과 문화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벼락부자들이 파리에 가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게 당연할 때였죠. 파리에서 사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존 싱어 사전트의 친구였던 에드워드 보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품 속 4명의 아이들은 에드워드 보이트의 딸들입니다.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그도 파리의 꿈을 안고 딸들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죠. 그림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이는 바닥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노는 소녀 줄리아입니다. 4살의 나이로 자매 중 가장 막내인 줄리아는 귀엽고 앳된 모습인데요. 가장 빛을 환하게 받은 모습, 정면으로 바라본 시선, 자신을 지켜줄 어른도 함께 놀아줄 언니들도 없어서일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요구하는 듯 보입니다. 꼭 끌어안고 있는 인형도 마치 애착 인형처럼 의지할 데 없는 어린 소녀의 외로움을 보여주죠. 왼쪽으로는 똘망한 눈매를 가진 소녀 메리 루이자입니다. 침착해 보이지만 구석에 그려져 존재감이 크지 않죠. 8살의 이 소녀의 나이는 특별합니다. 아주 어리지도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과도기적 시기죠. 나라는 자아를 확립하고 나와 다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이. 그렇기에 화가인 존 싱어 사전트는 줄리아와 다르게 메리를 빛을 반만 받은 모습으로 묘사했죠.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메리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혼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림 가장 뒤쪽에는 2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모두 그림자 속에 가려져 어둡게 표현됐는데요. 정면을 응시하는 소녀 제이는 12살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없는 듯 시선을 회피하고 있죠. 그 옆에 거대한 화병에 기대 있는 플로렌스는 가장 나이가 많은 맏언니죠. 14살의 사춘기를 맞아설까요? 마치 도망가고 싶은 태도로 모든 일에 무관심한 듯 얼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속 그 어떤 소녀도 신나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발랄하게 묘사한 일반적인 소녀의 그림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거대한 방 안 삭막한 분위기 속에 어딘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는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런 기묘한 속에 놓여있는 걸까요? 이 분위기의 비밀은 바로 화가가 표현한 빛에 숨겨져 있습니다. 화가 존 싱어 사전트는 빛의 명암을 활용해 인물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는 재능이 있었는데요. 작품을 자세히 보면 가장 나이가 어린 딸일수록 밝게 묘사된 특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막내 소녀인 줄리아만 빛을 충분히 받은 모습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소녀들은 점점 그림자 속으로 숨어져 가죠. 이런 그림자는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생기는 심리를 상징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표현한 거죠. 소녀들의 의상도 역시 빛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똑같은 흰색 옷이지만 왠지 다르게 보이는데요. 나이가 제일 어릴수록 빛을 환하게 받은 밝은 흰색이지만 커가는 언니들의 옷은 그림자로 가려진 탁한 흰색이죠. 이런 빛의 탁월한 묘사를 위해 사전트는 물감을 두껍게 올려 쌓는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흰 캔버스 위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덧바르는 방법이었죠. 이러한 방식은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던 기법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시시각각 빛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녹여냈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실제로 빛의 명암처럼 조절하며 빛의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런 빛의 밝고 어두운 부분으로 인물의 감정과 환경을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분위기는 빛의 묘사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가로 세로 2m의 대형 캔버스에는 언뜻 보면 인물이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물보다 공간을 구성하는 여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아래의 러그의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우측 부분, 특히 러그에 표현된 기하학적 패턴은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 두 소녀들 뒤의 배경은 더욱 어둡고 크게 묘사되어 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분명 인물을 그려낸 초상화인데 인물이 아닌 여백과 배경이 강조된 이 상황. 이 그림이 등장했을 당시에 한 비평가도 이 이상한 점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각 인물들이 너무도 단절되어 그려진 이 작품을 초상화가 아닌 내 귀퉁이와 빈 공간을 그렸다고 혹평했죠. 하지만 이 여백은 단순히 그려진 게 아닙니다. 네 자매 각각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여백은 서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대화시킨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건 여백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크기의 거대한 화병, 대략 6피트 높이의 이 화병은 소녀들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 도자기는 동양에서 건너온 사치품을 좋아하는 소녀들의 부모의 취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런 흰 바탕에 파란 무늬로 장식된 도자기는 이 당시 서양에서 인기가 많았던 상품인데요. 이 작품 곳곳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의 부자들이 앞다투어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던 물건이었죠. 이 도자기가 있는 방은 부유함을 과시하는 공간일 뿐 아이들에게 휴식처가 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이지만 정작 아이들은 기대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화병. 일각에서는 이 거대한 두 화병을 각각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었죠. 사실 이 해석은 꽤나 일리 있는 해석인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 딸의 부모는 아버지인 보이트와 어머니인 이사였습니다. 보이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출신의 부유한 무역상이었던 아내 이사는 자신의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화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죠. 이 부부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며 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비록 보이트는 유명한 화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존 싱어 사전트의 친구이자 열혈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존 싱어 사전트. 그가 그린 세밀하고 아름다운 인물 묘사는 그를 단숨에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사전트에게 초상화를 의뢰하기 전 당신의 영혼을 사포로 박박 닦아내야 한다. 그는 영혼까지 화폭 위에 그려넣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유명 배우였던 에드윈 부스가 남긴 말인데요. 감쪽같이 모습을 숨기는 연기자를 꿰뚫어 볼 정도로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묘사하는 거에 능통했음을 드러내죠. 사전트의 뛰어난 통찰력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인물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포착해 독특한 모습과 표정까지 담아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뒷받침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붓터치와 구성력이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붓터치는 그림 속 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빛과 그림자로 구성한 화면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의 깊이를 더했죠. 이 묘한 분위기의 작품이 어떻게 의뢰되었는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이트가 자신의 딸을 그려달라고 의뢰했을 수도 사전트가 직접 그리겠다고 나선 것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보이트와 친구였던 사전트가 그의 딸들이 있는 곳을 이따금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었을 사전트에게도 소녀들의 긴장감은 눈에 띄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물의 심리를 무서우리만치 정확하게 꿰뚫은 사전트의 능력이었을까요? 넘치는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지만 정작 딸들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보이트 부부, 그리고 어린 딸들이 느꼈던 고독과 외로움을 깊이 있게 표현한 이 그림. 실제로 이 소녀들의 말로는 끝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4명의 딸 중 누구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죠. 어두운 그림자 속에 그려진 첫째 플로렌스와 둘째 제이는 성인이 되어 정서장애와 정신적 아픔으로 고통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 소녀들의 어두운 미래를 포착한 존 싱어 사전트의 통찰은 아니었을까요? 빛의 명암, 공간의 여백, 그리고 소품에 숨겨진 상징들로 소녀들의 세밀하고 고독한 심리를 묘사한 이 그림. 어쩌면 그는 자신의 친구 보이트에게 그림으로 충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딸들에게 더욱 관심과 애정을 주라고 말이죠. 부모의 무관심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이 그림. 여러분은 그림 속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